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리학의 자연관 중에서 음양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오행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론 역시 음양론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도출된 개념입니다. 오행, 다섯 오의 갈행자, 다섯 가지 걸음이란 뜻입니다. 오행은 목으로 표상되는 봄, 화로 표상되는 여름, 중재자이자 분기점인 토, 가을로 표상되는 금, 겨울로 표상되는 수의 기운을 말합니다. 즉, 지구를 감싸고 있는 다섯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운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솟으려는 기운이 있죠. 하늘로 솟으려는 기운. 이걸 목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왜? 나무가 그런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의 특징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활활 펼쳐지죠. 그래서 이 펼쳐지려는 기운이 있다고 해서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상의 사물 중에서는 불과 비슷하다. 그래서 화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라고 퍼지고만 있다면 지구는 이미 정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라고 퍼지는 목화의 기운을 다독거려서 또 가을과 겨울로 넘겨주는 기운이 있는데 이것을 흙에 비유합니다. 토의 기운은 목과 화의 기운을 금과 토에 넘기는 중재자적인 기운인 것입니다. 흙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흙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넘기는 기운, 이것이 바로 토의 기운인 것입니다. 또 크게 보면 목과 화는 같은 양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또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수로 넘겨주는 기운이 바로 토인 것입니다. 즉 중재자입니다. 토는 중재자다. 그래서 토의 기운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말도 잘 듣고 저 사람 말도 잘 듣는 중재 역할을 잘하고요. 또 외교관적인 역할, 이걸 잘합니다. 수용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하는 기운, 전체적인 음의 기운에 속한 이제 금수의 기운이 있는데 수축하는 기운이 바로 사물의 금기운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이제 보석일 수도 있지만 이제 흔히 바위나 금속처럼 이 단단한 물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을만 돼도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단단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는 이제 금의 기운이 지배적인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축을 넘어서 또 응축까지 합니다. 겨울이 되면 물이 없니다. 그래서 얼음이 됩니다. 이렇게 응축시키고 단단하게 모이는 기운, 이걸 갖다가 수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봄이 되면 자라고 펼치고 또 이렇게 정지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축되고 응축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주역은 제가 음양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양, 사상, 8개, 64개로 진행됩니다. 음양이 분화된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 사상에 한 지점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음양을 4등분하면 사상이 되고 5등분하면 오행이 됩니다. 목화라는 양의 기운을 중재해서 금수라는 음의 기운으로 넘기는 바로 그 지점, 환절기, 변환점을 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 존재가 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음양은 우주의 근본 질서라고 주역이 말했죠. 그러면 오행은 음양이 걸어가는 5가지의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자라거나 펼치거나 이제 중지되거나 수축되거나 응축되거나 이 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음양의 기운의 상태에 대해서 펼쳐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보면 이제 음이 자라겠죠. 아니 양이 자라겠죠. 음이 수축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양이 극대화되고 음이 아주 미미하고 또 가을 되면 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이제 양은 또 수그러들고 또 겨울 되면 또 음의 기운이 극대화되고 양은 또 미미하고 다시 봄이 되면 양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렇게 음양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 음양이 표현되는 모습이 바로 오행입니다. 그리고 이 오행을 갖다가 명리학에서는 천관과 지지로 나타냅니다. 갑을병정 경신무기인 게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이렇게 이거 갖다가 이제 천관과 지지라는 기호로 나타내죠. 그래서 주역은 음양의 학문이고 명리학은 이 오행,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간지의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간지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외국어처럼 들려서 습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 갑자란 글자 하나에 관한 설명만 해도 몇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각각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익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우스운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이론이 바로 천지인삼재론이었습니다. 천지인삼재론을 해석하고 또 이제 꿰뚫는 법칙이 바로 음양오행론입니다. 그렇죠. 음양오행론은 동양의 사상에서 우주와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는 법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전국시대에 추연이라는 사람이 음양오행론을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이 음양오행론이 공식적으로 이제 학문화되고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한나라 시대 무제였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통치를 갖다가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이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무제는 동중서라는 사람의 철학을 유학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둡니다. 그 사람은 유학은 유학인데 이 유학에 음양오행론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자신의 철학을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의예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은 이제 봄이고 나무와 같은 기운, 의는 가을, 예는 이제 화, 불의 기운, 지는 겨울, 지혜는 겨울, 그다음에 신은 믿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음양오행론과 이제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결합시킨 이런 분이 바로 동중서인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제가 음양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행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행에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자는 서로 상자죠. 생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계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화를 생합니다. 화가 토를 생합니다. 토가 금을 생하고요.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합니다. 계절이죠. 여기가 봄이죠.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그렇죠. 이건 쉽게 납득이 되시죠? 목이 화를 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화가 토를 생해서 이제 어떤 환절기가 오고, 토가 금을 생해서 이제 수축기가 오고, 금이 수를 생해서 응축기가 오고, 다시 또 수가 목을 생해서 이제 봄이 오고.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면요. 상극은 뭐냐면 한 칸 뛴 것입니다. 토가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극한다고 얘기합니다. 목이 토를 극한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흙에 뿌리를 내딛으면서 토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다고 토가 죽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억제하면서 생존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토가 수를 극한다고 얘기합니다. 흙이 물을 흙탕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약간 수는 자신의 약간 쓸모를 이룰 수 있겠죠? 수가 화를 극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이 불을 끕니다. 물론 불이 더 많으면 물이 별로 큰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겠죠. 화가 금을 극한다고 합니다. 불이 쇠나 바위를 녹일 수 있습니다. 바위를 녹여서 뭐 금속을 추출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화극금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금극목, 금이 목을 극한다. 도끼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가 나무를 쳐서 부러뜨린다.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합니다. 생으로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 수수생목. 그거를 보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견 좀 합리적인 설명이죠. 사주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사람의 관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목이라면, 남자인 내가 목이라면, 명리학에서는 내가 극하는 존재, 토가 처가 됩니다. 거꾸로 뭐 화가 나라면 내가 극하는 금이 이제 처가 되는 거죠. 일견 좀 봉건적인 냄새가 풍기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떤 섭리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전이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내가 아내인 처를 극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처는
토인 처는 금은 금을 낳습니다. 이걸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 보십시오. 내가 마치 처를 극한 듯 하였으나 처가 난 자식들이 나를 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섬겨라. 뭐 이런 말도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해서 남자의 힘은 약해지고 이 생애 관계에 있는 처와 자식은 나를 압박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음양오행을 이 가족 관계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일상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대목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처의 힘이 강해지죠. 뭐 영식이, 일식이, 삼식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행 갈 때 아내가 준비하는 국단지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 큰 뭐 그릇을 준비하면 이제 부인이 외국 여행을 가는구나. 뭐 이런 식의 농담이 많죠. 실제로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또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수는 나의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죠. 어머니는 나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처가 자식들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목인 나를 생각하는 존재는 수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떤가? 토극수. 우주적 원리의 차원에서 보면 처가 어머니를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처가. 그래서 현명한 시어머니는 이 자연의 섭리를 잘 파악한 현명한 시어머니는 져줍니다. 져줘야 됩니다. 뭐 조언은 할 수 있으나 뭐 이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의 집안을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음양오행의 원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불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처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처가 토가 수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이렇게 많은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겠죠. 특히 요즘같이 자식 하나 둘 낳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끝까지 간섭하고 끝까지 관여하고 싶은데 우주의 원리는 내가 오히려 그 아들의 아내한테 극을 당하는 존재인데 이 순리를 따르면 집안은 평온해집니다. 모든 걸 그냥 부부에게 맡기고 아들 부부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관망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 편해집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결론을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자연의 움직임을 사람의 가족관계에 붙여서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재밌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지역법으로 명리학의 자연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